이사장님! 왜 연락 안 받으세요? 대체! 대전에서 연락을 안 받기로 유명하신 저희 김성훈 선생님이 저희의 연락을 받아주셔서 오늘 로컬 크루당 인물탐구 8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로컬 크루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최보연. 네, 사회적경제연구원의 좌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훈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품맛이 생협 이사장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늘 인물탐구를 하면 어린 시절부터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네. 초등학교 때는 뭐라 그럴까 그 깡패였다고 해야 될까? 많이 건들거리셨나요? 네, 뭐 이제 골목대장 뭐 이렇게 해서 주변 친구들 많이 좀 괴롭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몇 달 동안 저를 따돌리고 그래서 그게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멀어져 가는구나. 맞출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골목대장의 삶을 내려놓으셨나요? 네, 그러기도 어려웠던 게 초등학교 때는 다 고만고만했다면 큰 애들 막 크잖아요. 누구를 괴롭힐 처지가 아니었죠. 네, 괴롭힘을 안 당하는 약간 그렇게 지내고 그때쯤에 해서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뭐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 약간 브로맨스 같은 게 있었던 식의 그래서 이렇게 편지 서로 주고받고 서로 그 시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하고 우와.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주로 이렇게 좀 글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책 읽고 그때 당시에 세계 고전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거의 다 그때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듣기로는 고등학생 때 또 학생 운동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가 이제 80년대 중후반 이렇게 되니까요. 한창 가열차일 때. 그러니까 그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게 있을 거고 좀 더 돌아가면 사실 중학교 때 이렇게 책 읽고 조용하게 지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으네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시다 사업이 이제 잘 안 되고 망해서 집에 막 딱지 붙고 뭐 수업료 못 내서 그리고 아침마다 선생님 일어나가지고 돈 언제까지 낼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뭐 내가 돈이 제가 내는 게 아닌데 매일 아침마다 일종의 협박을 받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톡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제 서대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그분이 막 시작됐던 전교조의 교사였었는데 뭐 내일까지 뭐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해직시킨다 이제 이런 때 그때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전교조를 탈퇴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셨던 그런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때 시대가 되게 비장했네요. 그러니까 저분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해서 미안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 앞에서 또 고백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또 이렇게 또 책 보고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뭔가 사회 구조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 불평불만이 좀 많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고 대학생 시절 때도 이렇게 학생운동 같은 걸 이제 주도하시고 그런 활동들 하셨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도 약간 이제 점점 힘이 빠지던 시기였고 학생운동이 이제 주류에서 그렇지 않던 분위기이긴 90년대 지나가신 거죠? 그 사회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의 그 모델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80년대 후반부터 개혁개방 정책들이 일어나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소연방이 해체가 되는 게 이제 90년대 이렇게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학번이 91학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사회고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거라고 생각했고 우리도 또 빨리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 이 자본주의보다도 훨씬 살기 어렵고 나쁜 나라인 거예요. 좋은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근데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거의 약간 자기 정체성의 기반도 거기서 많이 마련하셨을 거고 대학교 때도 거기에 헌신했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건 일종의 청사진이 사라지고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도 그런 방식일 거라고 봤는데 이제 갑자기 깃발이 사라지게 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혼란의 시기에 그럼 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이 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나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쵸. 그 체제가 구축이 되고 만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늘상 얘기하는 뭐 빈부 격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나 그래서 그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죠. 다만 그것의 깃발로 삼았던 그 지향으로 삼았던 것이 별로 대안이 아니었다 이게 드러났을 뿐이지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럼 이 삶은 어떤가 여기서 어떤 문제와 과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찾는 과정이 운동이고 그게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때 한 20대 중후반에 구분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면서 그냥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 맞춰서 사는 삶을 살 건지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도전을 하고 싸우는 삶을 살 건지 그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갖자고 하는 것은 선택과 결정이 아니에요. 맞아.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뭔가 포기하게 돼. 포기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선택과 결정이니까. 제 생각에는 저 사람이 지금 궁금한 게 갑자기 저희가 알잖아요. 김성훈 선생님 옛날에 스님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막 엄청난 고민 속에서 대학 생활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느 날 스님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후회를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런 좀 과정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전통적인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인간의 어떤 자유주의 중심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주체적이고. 종교는 그냥 딱 그 뭐 마르크스가 얘기했다시피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맞아요. 해석하죠. 네. 도전하고 바꾸고 자기가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숙명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의 아픔을 잊으니까 아편, 중독 그런 이제 성경 그런 거 싫어하다가 군대 시절에 많이 구참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성경에서 그때 봤던 구절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원래 그 사람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문이 듣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괴롭히는 그 사람도 왜 그렇게 되었을까? 괴롭히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그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됐던 것도 그 사람한테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게 아픈 거예요. 연민이 일어나죠. 저한테는 어떤 전환이 일어난 거죠. 보통 이렇게 성경 구절에 좀 영향을 받으시면 보통 그래도 목사가 되셔야 좀 논리적인 체계인데 왜 승려가 되신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신을 믿었다라기보다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그거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 이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다른 거는 막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교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확 깨닫는 그런 거니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성실한 저로서는 그게 약간 매력적으로. 108배 하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럼 몇 년 동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제대할 때쯤 해서 이제 출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불교 쪽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다가 머리 깎고 승복 입었었던 것은 한 8, 9개월 됐나? 이랬고 이제 그 해외 포교사로 이렇게 캐나다랑 미국에는 한 6개월 있었고요. 네. 캐나다를 가셨어요. 네. 잘 나가셨네요, 스님으로. 한국 스님이 이제 거기서 만든 종단에 있는 절이었는데 이제 살림도 저한테 맡기고 은행 계좌도 열어주고 6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얼마큼 신임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제자 이것도 있었겠죠. 동포 의식. 그러니까 근데 왜 다시 이렇게 좀 속세로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사실 되게 곡간도 바뀔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허위의식에 빠져 있었다 이거를 이렇게 자각하게 된 거죠. 약간의 말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걸 뭔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위험한 모습을 그 스님이 보시고 그것을 네가 알아라. 꼭 그것이 어느 순간 조금 이해가 되는 순간 수치심이 굉장히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지 않은 승려가 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는데 또 극단적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창피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 내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나와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승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너 빨리 정신 차리고 극단적으로. 속퇴 이후에 그럼 어떤 좀 이제 과정들이 있으셨는지 좀 머리도 잘 안 자랐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당연히 않고 그렇지 맞아 만날 용기도 없고 약간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생계를 해결해야 되니까. 되고. 그런 중에 농업을 해볼까 뭐 약간 농사 짓는 일들에 뭘 거들어볼까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녹색연합에서 네. 대전 충남 녹색연합에서 친환경 농가 일손 돕기 그런 사업을 녹색연합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나한테도 일자리를 혹시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그것보다는 그 대전의제 21 추진협의회라는 데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간사를 뽑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찾아가서 만난 게 이제 당시에 대전의제 21 추진협의회 사무처장이신 박용남 선생님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 무슨 책이 있고 있냐 해서 제가 이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많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 실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글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고 있다고 했더니 아 그런 책을 읽으면 어쨌거나 그래도 좀 이 세상 돌아가는 거는 안 해. 뭐 약간 이렇게 된 그 책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가 이제 잠깐 그 텀이 있었어요. 사람 당장 뽑기는 그렇고 혹시 뽑게 되더라도 그때 일해야 되는데 그럼 남는 시간에 뭘 할 거냐 해서 제가 운전면허나 좀 따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운전면허 하면서 그때 박란 선생님이 자동차 문명의 이기인가 파괴자인가 하는 그 책을 저한테 주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소개시켜 주시는 책 보면서 제가 들었던 거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어요. 무슨 뜻이죠? 생활세계의 식민화? 이 세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의식으로는 알지만 실제 내 삶은 이 잘못된 세계에 복종하거나 그 세계가 더 잘 되도록 내가 지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싫어하지만 나는 자동차를 끌고 뭐 무슨 보험을 들고 무슨 일반 마트를 이용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걸 바꾸려면 이것부터 뭔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는 가지 않은 채 그냥 어떤 놈들은 나쁜 놈이야 어떤 체제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직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그런 대한 전략이나 기획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그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는 지역화폐를 하신 먼저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를 한 거고 이 의제 21에서 그렇다고 했던 일이 애쓰신 거예요? 네, 일종의 박란 선생님이 창시했다 이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다 설계 디자인 다 해놓은 거고 저는 그냥 그 틀 안에서 사람을 좀 모으는 역할 정도를 한 거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여기는 지역 품앗이 한밤네츠이고요. 매주 수요일 순옥이의 불편한 수요 밥상이라고 하는 비건 밥상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회원은 만두로 지역화폐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비회원은 10,000원의 중앙화폐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만든 두루라는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실의 돈 1,000원이 우리의 1,000두루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두루를 받고 팔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두루를 받고 넘기기도 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걸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밥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근데 밥을 먹는데 대신에 좀 불편하게 먹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돈으로 뭔가를 다 부리고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것들을 멈추고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다정하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찾아내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불편한 밥상이에요. 우리가 지역화폐에서 중요한 개념이 로컬이고 그 지역사회 안에서의 순환이고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일반 그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에 의한 생산이 아닌 것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재화 서비스가 아주 자그마한 공동체 내에서는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냥 서로 친목회 계모임을 그냥 서로 친한 동호회처럼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이 중요하지만 명확히 한계가 있으니까 일상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우연적이고 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나준식 그 원장님이 나준식 원장님은 저희 인물탐구 1편에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한겨레 신문에 난 한밤네츠 소개 자료를 보고 저희를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여기에도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때 그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대전에 지역화폐 운동을 하는 한밤네츠라고 하는 데가 있고 뭐 현대판 뭐 도시 무슨 포마시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그 가입되어 있는 가맹업소 중에는 그 장기수들이 운영하는 형제건강원도 가맹업소로 되어 있다. 이게 그 한밤네츠 소개의 그 기사에 실린 거예요. 나준식 원장도 한밤네츠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이거를 물어보려고 네츠로 왔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 사람들 바로 다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분은
주말만 되면 틈만 나면 계속 그분들 가서 같이 밥해 먹고 그분들이랑 같이 지내주고 나주신 원장님도 예, 대단한 이렇게 그런 예, 얘기는 예. 안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던 중에 그분들도 레츠랑 관련돼서 여러 행사도 오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한반대치의 이제 찐 멤버가 된 거죠. 나주신 그쵸. 원장이. 그 사람이 가입하면서 이 사람도 사람들이랑 잘 만나고 조직하시는 분이니까 나 원장도 주변에 많은 의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의사들 되게 많았어 한반대치원 중에. 근데 의학분업 사태가 터진 거야. 그럼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술 마시고 서로 얘기하고 그럴 때였는데 늘 이걸 주제를 가지고 막 서로 막 토론도 하고 막 논쟁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야. 나는 이제 의사 아닌 입장에서 또 의사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게 됐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도 알게 됐고 또 다른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도 공부하게 되고 하면서 의료협동조합, 의료생협이라는 모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민들레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와. 의료인을 이렇게 컨택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냥 이제 거저 먹은 거죠. 의료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엄청 어렵단 말이죠. 의사는 만약에 조합원이 수천 명, 수만 명 있어도 그냥 n분의 1은 아닌 거예요. 그 전문성과 그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역 주민과 협동하겠다는 것으로 이 둘이 결사를 하고 협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 한반대치라고 하는 이 안에서 이 관계의 힘 이런 걸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온 거고 그래서 그 신뢰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법인도 운영하는 것이 되게 미숙했을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의료기관 운영한다는 건 또 다른 전문성인데 그렇죠. 그런 것에 어리석한 잘못된 실수와 잘못들을 계속 저지를 때마다 그것을 다 보완해 준 게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 결사체의 힘이죠. 믿고 지지하고 필요하면 돈도 내고 필요하면 같이 와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걸 이용하고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 이러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재밌게 하던 민들레를 근데 이제 또 하시다가 왜 또 품앗이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또 여러 맥락이 이제 있지만 어쨌든 저는 세상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갖고 계속? 금융이 됐든 제조가 됐든 유통이 됐든 뭐든 그 협동조합들의 연대로 그런 협동조합 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자 그걸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게 있는 거죠. 품앗이를 만들 때 그때 제가 기조로 딱 하면서 썼던 시대인식이 초국적 금융자본과 대형 유통자본이 지역민의 삶의 자립 기반을 뿌리채 갉아먹고 있다. 이게 딱 그때 썼던 시대인식이에요. 마트들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 일자리, 뭐 동네 골목 상권 다 무너지고 뭐하고 해봐야 거기에서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에 취직하는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취급되는 물품이나 상품들도 지역 것이 아니니까 지역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생활세계의 식민화로부터 이걸 탈환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 생활세계를 스스로 조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식이주의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유통이었고 유통을 하려다 보니 경쟁력을 갖는 거래가 농산물 거래였어요. 그 좋은 생산자 얼굴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좋게 해서 안전하고 이런 생산물을 갖다 주는 걸 본 거니까 그러면 로컬 푸드라는 개념을 잡고 그때부터 이걸로 가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일종의 로컬 푸드를 거의 약간 스타터로서 하신 거 아니었어요? 대전 사실 그런 로컬 푸드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 민간에서 결사체 조직을 만들어서 했던 건 우리가 최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만드셨을 때랑 또 지금 현재의 마음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물에 이제 그 범인이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조건이 이제 되었을 때 그때 직원들이 이제 일거에 한 7-8명이 다 나가고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매장에 들어가서 매장 일을 하기 시작한 건 작년 5월 14일인가 13일인가 그러면서는 많이 미안함도 있고 이제 여기에 후회 뭐 이런 게 있죠. 현장에 있지 않은 그 10년 동안 일을 잘 모르는 상태로 많은 의사결정을 해오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내가 도왔어야 되는 거죠.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든 조합원들 올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것이든 또 보완하고 때로 함께 배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그 시기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냈던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그때 힘이 됐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더 큰 어려움으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이제 자책 같은 것은 있죠. 후회도 있고. 이 매장 일 자체는 괜찮아요. 그거는 좀 현장이 주는 생동감이 있거든요. 매장의 매력이 또 있죠. 생산자들이 늘 자기가 수확한 걸 바로 수확해서 바로 매장에 홍보된 채로 와서 아침에 땀 뻘뻘 흘리는 그 자체로 와서 매장 다 청소해놓고 막 다 엉망창을 만들어놓는 또 땀을 흘리셔요. 그게 우리 매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신선해요. 어이, 새로 오네. 어디서 왔냐? 알게 뭐야. 귀찮으니까 말 걸지 마. 단호박이세요? 그거 엄청 단호하네. 조용해.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야. 솔직히 이렇게 잘생긴 호박은 처음 봤지. 왜요? 당신도 내 말에 동의해? 근거 있는 자신감. 품앗이 마을. 나 아무래도 너 좋아하는 것 같다. 나도 솔직히 너 귀엽다고 생각했어. 에이, 연애질은 집에 가서 해 이것들아.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볼래? 그럴까? 이거 참 서러워서 못 사겠구만. 호박이나 복숭아나 다 정했구만. 우리 그럼 조치원에 인사드리러 갈래? 들켜버렸네? 소문 내시든지. 신선도 최강 커플이 탄생했다고. 근거 있는 자신감, 품앗이 말. 바로 수확한 것이 아주 근거리에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다만 이제 그게 돈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들도 계시잖아요.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재무제표상의 여러 어려운 과정에 있어도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또 생산자들이 거기서 물건을 내서 일정 자기 소득을 가져가고 소비자든 그걸로 자기가 식탁을 차리고 이렇게 했던 역사들을 지금 딱 현재 시점에 재무제표만을 보고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만큼 살아왔잖아요. 10년 동안 살아왔던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손익구조도 어느 정도 정상화 이제 올해 기조를 계속 가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희망적이네요. 네. 아무튼 그 과정에 많은 조직들과 거기에 있는 활동가들이 출자하고 이용하고 해주는 그 응원하는 분들이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죠.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게 정말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역사회에는 또 품앗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사실 되게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화폐 유통 체계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걸 만들었다시피 그걸 가지고 의료나 건강 생명 관련된 의료업동조합 같은 것들도 했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재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루는 생협운동들을 좀 해왔다면 이것을 매듭을 짓거나 그 마지막 퍼즐을 하나 맞춘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금융과 은행을 만드는 일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도 건물도 사고 뭐도 하고 얘 대출도 받고 다 하잖아요. 이 금융을 땡겼을 때 어쨌든 이 악마의 맷돌이라는 이자가 기반해서 다 수탈되면 남는 게 없지만 이것이 다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돈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나가는 돈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남는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지역에 남겨서 결국 그 기금들이 만들어져서 개별 기업들이 위기에 빠진다고 해도 이 사회적 자본의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든 그 지역의 가치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과제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다가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아니면 뭐 자기 사는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랑 나랑 무슨 일들을 같이 도모하게 돼서 하자고 하면 서로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봐갖고 알고 내가 같이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할 때 어떤 일들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깊고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한 거래 비용을 굉장히 줄이고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네, 그거를 개념적으로 아까 말한 사회적 자본, 그게 관계제, 이 힘에 그거는 호혜, 연대, 협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랑 나랑 서로 이권을 다투고 경쟁하는 관계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경쟁 비용과 이 불신 비용이 상당 부분 이 안에서는 그것을 해결해서 오히려 이것이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거. 만약 비즈니스라는 돈의 가치로 봤을 때 효과성으로 보면 그렇다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너랑 나랑 정서적인 것들도 있고 교류하고 하는 과정에 여러 실제 내 생활 세계에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주변들과 가장 현실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연대하고 협동하고 그것에서부터 가치를 찾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특정한 소수 몇 사람들끼리 이너서클이 아니라 대중적인 것으로 개방되어 있고 열려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으로부터 효용성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가치와 의미들을 찾고 이렇게 하면 그걸 만들어 나가면서 대중화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과제일 것 같아요. 아주 개인적인 꿈이 있으시다면 품앗이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경제 좀 떠나서 아주 개인적인 꿈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잘 막상 안 떠오르는데 지금 근데 너무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근데 거죠. 의외로 저는 저만의 고립된 동굴 이런 것들에 누구보다도 자주 들어가고 잘 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걸로 잘 놀고 뭐 재작년에 백두민상을 하든 작년에 산속에서 오두막을 짓든 맞아.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놀든 지금 이 시기에는 어쨌든 품앗이라는 매장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생활이 그건 맞긴 맞지만 내가 맡고 있는 책임을 내버려 둔 채 회피를 하게 되면 전 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안에서 뭔가를 움직이고 할 때 그나마 힘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그게 저한테 즐거운 놀이가 되고 하는 거지. 어쨌든 이것이 좀 단돌이가 되면 저는 계속 이렇게는 살고 싶지는 않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요새 최근에 그 박군 교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너는 부자가 될래? 아까 말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할래? 너는 아름다움을 추구할래? 이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즐거움은 키우고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대개가 쾌락과는 좀 다르게 깊고 깊은 상처와 고통과 뭐 이런 것 속에서 피어나오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그런 것에 직면하고 그것을 견디면서 그 삶 속에서도 뭔가를 피워내는 거지. 즐거움은 취하고 괴로움 버리다 이런 거랑 다른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 노선은. 그런 면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김성훈 이사장님을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와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있겠는데 생각할 시간도 없고 하다가 오늘 복장 이렇게 이제 입고 온 건데 매장에서 바로 오신 거 아니죠? 아니, 매장에서 있다 왔어요. 매장에서 있다 왔고 이게 보통 매장에 있을 때 패션이.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요새 이제 이게 한 두 달 됐거든요. 이게 구멍이 나면 이놈들이 쏙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붙여서 근데 이게 포스를 볼 때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면 이제 조합원들이 자꾸 이걸 봐. 보이니까. 너무 보여요. 보이니까.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어토시를 해가지고 맞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아름다운 가게를 같이 가시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가게에서 요새 많이 사고 이게 상징입니까? 휴대폰 아닌가요? 휴대폰도 맞다. 이것도 맞네요. 전화 안 받는 시작을 그걸로 시작했지. 저는 사실 휴대폰 울렁증이 있어요. 휴대폰을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휴대폰 포비아? 네. 휴대폰 전화가 울리면 심장이 약간 덜컥하는 약간 그런. 아니 요즘 MZ들이 이래요. 전화 오면 전화 포비아예요. 지금은 일 때문에 비교적 잘 받는 편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맞아요. 어쨌든 거래를 해야 되니까 계속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비교적 잘 받는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한테 오는 전화가 대부분이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재촉하거나 나한테 즐거운 소식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오는 게 아름다운 소식일 순 있어요. 그런 일들 감당하는 게 아름다운 거니까. 근데 즐거운 소식은 아니고 그래서 이 전화는 또 나한테 또 뭘 해달라는 것일까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받는 게 훨씬 좋긴 좋더라고요. 치유되셨네요. 아니 왜냐하면 안 받으면 문제가 더 커져.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때 받아버리는 게 낫지. 그럼 계속 심리적인 어떤 거를 쌓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의 상대방의 심리적인 고통도 많은 증인들이 있죠. 아무튼 전화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이해해주세요. 사과를 이해를 꼭 바라지는 않죠. 이해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양심이 있어 그래도. 그 양심 있어요. 이해를 바라지는. 욕먹을 만하다. 네. 아름다운 양심의 소유자 김성훈 이사장님과 오늘 장장 4시간을 촬영을 했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저희 자정 선생님 대화를 정말 길게 오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진짜 김성훈 선생님의 다른 면모를 본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하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전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셨나 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어려운 말씀들과 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오늘도 그렇게 쉬운 말씀들은 아니었어요. 네.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 약간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죠. 저희한테도 너무 도전적인 큰 말씀들을 해주셔서 조금의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덜었지 않았나. 아닙니다.
사실 되게 후배들한테 도전적이거든요. 성경국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생활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버리고 아니면 변화시키고 이제 여기서 같이 연대하자라는 초대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떤 베이스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가 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김성훈 이사장님 네. 어떠셨습니까? 네. 여전히 제 속에 제가 너무 많고 약간 상대방들을 윽박지르는 방식이 여전히 많이 이제 있어서 타인과 잘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 주장의 선명함과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관계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일단 제가 되도록 제가 저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실컷 떠들어 놓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는 약을 치고서 정리를 잘 청소해요. 네.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만나면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얘기보다는.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상대한테. 물론 그 사람 얘기를 하는 척 제 얘기를 하지만. 네. 그것도 맞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저희한테 제 생각을 온전히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러는 과정에 저도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 나아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김성훈 선생님이 정말 큰 세계관을 갖고 큰 세계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오늘 좀 많이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컬 크루당 인물탐구 8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컬 크루당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김성훈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쑥스러워하시는 중이거든요. 어울리지 않게. 이런 일 참 쑥스러우신데 어떻게 응해주셨나요? 아, 네, 그러게요. 후배들을 너무 사랑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굳이 아니라고 하지만 맞다고 믿고 오늘